자,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로 넘어가겠어요. 진보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용주의의 어떤 논리를 듀이가 주장했던 실용주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쭉쭉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정의라든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협동학습과 그 뭐 경험을 통한 어떤 교육, 러닝 바이 두잉 이런 것들을 다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한계점이 이게 사실은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을 받아들인 진보주의 교육이 미국에서 유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진보주의 교육이 유행했던 이유가 듀이가 얘기했던 실용주의의 좀 극단적인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듀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마지노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한 논리가 아동의 흥미를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약간은 그 마지노선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리 아동의 흥미를 중요시한다고 해도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아동의 흥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맛에 그게 더 극단적으로 보이고 좀 급진적으로 보이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 당시 입맛에 좀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에서 한 2, 30년 정도를 진보주의가 아주 지배해버립니다. 지배적인 어떤 교육의 철학이 됐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터지게 되죠. 스푸트니크 사건이 이때 되면서. 자, 개인의 흥미와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문화적 전통을 무시했어요.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만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죠, 근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시켜주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그때 좀 많이 강하게 제기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협동 뭐 좋고요. 뭐 체험학습 다 좋은데요. 선생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짧은 시간에 되게 밀도 있게 강의 내용을 함축시켜서 전달해 드리는 어떤 형태의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학원 강의가 다 그런 형태인데 어, 이거를 왜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런 그 교육 방법을 계속 고수를 할까요? 이게 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이들이 발견학습을 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발견학습을 하기까지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미 누가 발견해 놓은 거를 굳이 또 새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사실 소요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발견된 걸 또 재발견한다? 우리가 흔히 재발견되었다 할 때 얘기는 좀 다른 개념의 재발견이잖아요. 그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달라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재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은 개념을 똑같이 발견한 거를 재발견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죠. 그리고 이 방임주의, 이게 기초학력 저하 현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냥 천해버려 놔두는 거예요, 막말로. 애들이 뭘 공부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그러면 어, 배워야 될 걸 안 배우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요. 당연히 스펠링, 그 우리나라는 맞춤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스펠링도 틀리고,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해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진보주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이거 조금 좀 약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말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요. 학원에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업 부담 때문에 뭐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자살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 얼마나 예쁜 나이예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 예쁜 나이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전체의 어떤 그 경쟁력 저하를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의 조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교육 양을 줄여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것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자살률이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통계 수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었던 핀란드 있잖아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계속 몇십 년째 그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계속 1, 2위예요. 그렇게 어떤 우리가 그 북유럽식 교육이라든가 이러면서 찬양했던 그 교육 방식이 그 아동들에게 뭐 부담을 따로 안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 2위예요.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단순히 학습량에 대한 어떤 부담이 청소년 자살률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약간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좀 함부로 하기에는 좀 예민한 내용입니다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너가 최고지. 너가 중심이 되어야지.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너에게 있어서 진리는 네가 구성한 주관적인 세계, 그게 너의 진리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그냥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미국 문화의 어떤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이 진보주의 시대 때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미국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세식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었던 그러한 면모가 있었는데, 물론 그때도 개인주의적이기는 했죠. 왜냐하면 일단은 개척주의 시대 있잖아요. 개척 시대. 서부 개척 시대에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옆집까지 10km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그러면 내 땅이 여기잖아요. 내가 개척한 땅이니까. 그 옆에 땅은 옛날에 개척한 사람 또는 이제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장 같은 걸 했을 거 아니에요? 농장이나 목장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중심, 나 중심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변모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족이라는 대가족이라는 그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는 집단적 사고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진보주의 교육이 미국을 한 2, 30년 정도를 지배하면서 그때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미국 문화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변모한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항존주의가 나왔어요. 항존주의는 항상 존재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앞에 나왔던 뭐 진보주의, 실용주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사람들 얘기로는 항상 존재하는 그 어떤 진리적인 어떤 과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진리, 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보편적 진리와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편적 진리가 뭐예요? 보편적 진리가 바로 교육 내용이죠.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3R's, 이게 reading, writing, arithmetic이죠. 그래서 읽기, 쓰기, 산수, 이게 세 개인데요. 왜 이게 W랑 A인데 왜 R이라고 하나요? 그게 발음이 R 발음이라서 그래요. 3R스라고 하고요.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 7자율과, 사막사과,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수학, 천문학, 뭐 기하학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거가 이제 7자율과, 거기다가 그리스어, 라틴어는 이 고전어나 이거 정말 쓸데없는 건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라틴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그 새로이 발표되는 학술 용어들 있죠. 요즘에 이제 진짜 영어로 만들어진 조어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라틴어와 라틴어를 붙여서 조어를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항존주의가 주장이 되었을 시기에는 이게 뭐 납득이 갈 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같은 경우, 자, 여러분이 혹시나 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이 제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요. 중등교육이 중학교 교육이 아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중등교육이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고등교육이 뭔가요? 이건 대학교 이후죠. 이후 그러면 대학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대학교, 대학원은 고등교육, 중등교육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대학교 이후부터는 위대한 고전, The Great Books라고 하는 것들 100번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것들이죠. 성서도 들어갔던가 뭐 그래요, 여기에. 아무튼 뭐 성서를 가르친다는 건 기독교 사상을 주입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기독교 입김이 강한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옛날만큼 이제 기독교 신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백인들은 점점 기독교에서 떠나가는 추세죠. 그래서 지금은 흑인의 종교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고전 100번을 필독서로 선정을 해서 이건 봐야 된다. 이렇게 교육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그 가치를 인정받는 진리가 이런 항상 존재하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 목적이 뭐냐면 그런 거를 가르쳐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성개발, 욕망의 통제, 장래 이상적 삶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교사 중심이에요. 교사 중심. 본질주의도 굉장히 비슷해요.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수업의 어떤 모습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냥 주입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항존주의는 교사가 이제 아동의 발견을 조금 유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실제 수업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만 아무튼 개념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배격을 해요. 지금 항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항존이라는 건 왜 항존이에요? 주관적인 어떤 신념이라든가 주관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태로 꾸준하게 객관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 진리와 가치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개성, 요구 이런 거 무시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전인 발달은 좀 등한시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워야 될 거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전인 발달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교육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실 이게 라틴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라틴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전이지만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양으로 들어봤다가 첫 시간 딱 들어보고 제가 드롭했던 기억이 안 들어야겠다라고 이거 못 듣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다른 걸로 바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라틴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학문 자체를 중요시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올 수 있는 사람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수의 엘리트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과학적 탐구 정신 이런 것들이랑 양립되기 어려운 거죠. 왜 과학적 탐구 정신과 양립되기 어려운가요? 과학적 탐구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지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발견하고 그 패러다임을 깰 만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적 탐구 정신의 결과예요.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존재해왔던 그 클래식만을 클래식만을 중요시한다면 이런 과학적 탐구 정신이 들어설 어떤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립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질주의를 보시겠어요? 자,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항존주의랑은 조금 다르죠. 항존주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진리인 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질주의는 그 정도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은데?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이라는 거는 전통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거는 그 어떤 사회가 수백 년, 수천 년간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과의 어떤 상호작용, 그 외부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용하다 또는 진리다라고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유의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전통은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역사,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요. 그럼 이렇게 망건을 쓰고 이렇게 상투를 틀고 이렇게 갓을 썼죠. 근데 요 디자인이 삼국시대에도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 전통은 언제 생겼어요? 조선시대 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통은 바뀝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전통이 무조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유동성 같은 거는 있다라는, 가치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있어요. 자, 그래서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진보주의는 완전 아동 중심으로 갔고, 그리고 항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지식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측면이 너무 강했으니까, 야, 너네들 둘 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섞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본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주의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선택적으로 가르치겠다. 뭐 중에? 전통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래 생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이고요.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통, 교육 내용은 일단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중요시하는 것들이 아동의 흥미, 그리고 교육 내용은 아동의 현재 흥미와 무관하게 선정된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흥미를 중요시하는데 애들의 흥미와 무관하게 선정된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약간 상충되는 얘기 같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본질주의에서 얘기하는 흥미는 아동이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아동이 본유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흥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딱 봤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를 봤어요. 그걸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연극하는 장면을 봤는데 연극을 태어나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연극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그 연극이라는 그 공연 자체를 처음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극을 너무 하고 싶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형성한 흥미는 중요한 흥미가 아니에요. 그런 흥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통을 잘 배우기 위해서 교사가 이렇게 잘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잘 유도를 해서 그 아동이 전통에 대한 흥미를 형성을 했을 때 그 흥미가 바로 여기서 유의미한 흥미예요. 그래서 유도된 흥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답안 쓰실 때도 유도된 흥미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유도된 흥미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 내용과 교재가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동이 현재 갖고 있는 흥미가 아니라 아동이 선생님의 조력을 통해서 형성한 새로운 흥미 있잖아요. 유도된 흥미. 그 흥미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현재 흥미와 무관하게 교육 내용이 또는 교육 교재가 선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철저한 훈련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냥 결국에 반복 학습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내용에 대한 흥미 강조. 흥미가 뭐라고요? 유도된 흥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교사 주도의 교육. 그 교사 주도가 될 수밖에 없죠. 흥미를 누가 유도한다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사 주도죠. 자, 그리고 비판 및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비판 및 한계. 문화유산에 대한 지나친 보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선택적으로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모든 전통이 다 그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전통이 가치 있는 것처럼 전통을 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전통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발식 아시죠? 사발식. 고려대학교만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의식이에요. 이게 의미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술을 이렇게 마시고 그 개워냄으로써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다 깨끗이 비우고 무슨 새로 채운다 이런 뭐 개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발식 때 이제 애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술을 그전에 뭐 재수생, 삼수생 아니고서 술을 마셔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애들이. 그러니까 물론 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발식 같은 게 전통이다. 그럼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모든 전통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마저도 다 전통이면 오케이, 전통이면 가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과와 과목에 대해서도 보수적입니다. 사실 변화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 같은 거는 되게 무시해요. 어, 자연과학을 강조하는 거, 그 자연과학 강조하는 거 알겠는데, 인문학이라든가, 그 사회과학이라든가,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분리가 됐겠죠. 그런데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동의 흥미를 유도한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유도하는 거지, 실제로는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르치는 거에 가까워요. 본질주의는 약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약간 주입식 교육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 독립심, 비판적 사고, 자발성, 협동 정신들에 대한 경시 이런 걸로 나타난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재건주의로 가겠습니다. 재건주의는 그냥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미국 사회를. 지금 타락한 미국 사회를 재건하자. 이런 거예요. 자, 위기에 처한 현재 인류 문화를 교육을 통해 재건하자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거창하죠. 근데 이게 다른 어떤 사상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실용주의, 진보주의, 뭐 항존주의, 본질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짬뽕을 하는 거예요. 진보주의의 실험 정신, 항존주의의 보다 높은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의식, 본질주의의 뭐 체계적이고 실용적 지식에 대한 강조 이런 걸 통합하고자 했다는데 근데 뭐 이렇게 교육 목적이 막 이런 거예요. 사회학습자의 사회적 자아 실현 이런 거에 목적을 둬요. 그래서 사회적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완성이 되는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 그거를 이제 사회적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있고요, 문화유산도 있고요. 문화유산을 알아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사회과학을 또 중시해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가 처한 어떤 위기를 어,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회에 대한 어떤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하죠. 물리학이나 생물학, 화학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중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참여, 경험, 그리고 집단활동, 그리고 의문 제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학습자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각성이라든가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의의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재건주의는 뭐 사회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무조건 사회는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공상적이에요. 그래서 공상적 사회 개조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과학에 대해서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과학을 이게 약간 극단적으로 발전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행동과학이 좀 과신돼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바꾸면 이거 뭐냐면 사람의 행동을 요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면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니까 사회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조금 공상에 가깝죠. 사회 너무 행동과학에 대한 과신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바뀐다고 사회가 바뀐다는 거는 그건 알 수 없거든요. 정직한 사람과 이제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유명한 책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거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재건주의는 굉장히 민주복지 사회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인데 실제로 이게 북유럽 국가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재건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형태랑. 근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북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 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자살률이라는 게 이게 제가 어디서 얼핏 본 건데 자살률이 안 좋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낮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좋을수록 부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고민을 하게 되면은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라서 뭐 이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한 어떤 팩트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 개조의 수단으로만 바라본다. 뭐든지 뭐 사회 개조를 하기 위한 걸로만 생각을 한다니까. 교육은 교육의 내재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외재적인 목적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자, 참고 자료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 철학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교육 철학이 우리나라 교육 철학에 어떠한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지,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식론부터 교육 철학 유럽편 인식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식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사실 논의예요. 뭘 인식을 하느냐,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암 또는 지식의 본성, 그리고 범위를 연구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아는 거를 아는 그 어떤 행위, 아는 과정, 그게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했던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었는데 그게 이제 인식론이라고 명칭을 부여를 받으면서 분리가 됐던 거는 이제 휴부터죠. 데이비드 휴부터. 자, 인식론의 주요 문제 있는데요. 이것만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이건 진짜 안 나와요. 그런데 인식론이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알아두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거는 출제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식의 정당화가 되는 그 기반, 지식의 정당화의 범주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식의 정당화의 규범.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이 지식이 되려면 일단 참여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식이 된다는 거는 그 믿는다의 어떤 전제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그게 믿어지려면 참여해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라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귀신이 없다라고 믿는 게 거짓말일 수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게 거짓말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체계 내에서는 귀신이라는 게 있다, 귀신이라는 게 없다가 명확하게 갈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믿는 거니까 이거는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귀신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귀신이 없는 게 그 사람한테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명제가 일단 참여해야 해요. 그래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없다는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귀신을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귀신이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귀신이 없다라는 게 제 안에서는 가공 샐러드라는 사람 안에서는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당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당화가 되는 이유가 CCTV가 달려있는 곳에서 귀신이 출몰한 역사가 없다라는 곳. 그 CCTV에 전국의 수많은 CCTV에 귀신이 찍힌 역사가 없다라는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일단 명제가 이 명제는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명제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는 참이고요. 그리고 정당화, justify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정당화됐다는 거가 믿음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거니까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될 만한 증거를 들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그러면 알겠어. 그럼 어떤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참여해야 하고 정당화되어야 된다. 그것까지는 내가 알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정당화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이제 게티어 문제 뭐 이런 것들, 게티어 프로블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철학의 어떤 전공 영역으로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임용고시 교육학에서는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으니까 각 주를 그냥 참고하시고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식론은 분류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다루는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리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형식 인식론, 사회 인식론 이런 하위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뭐 논리학이라든가 확률론이라든가 통계학 이런 것들 뭐 다 있고요. 근데 요거를 고전적 인식론, 분석적 인식론, 해석적 인식론으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인식론 이런 거 쭉 보시면 인식의 대상, 인식의 원천, 진리의 조건 요 세 가지를 연구 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의 대상이라는 거는 진리가 뭐냐라는 거고요. 인식의 원천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인식하는 대상, 그 진리, 그 어떤 인식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 뭔가를 그 인식할 수 있는가 이 문제고요. 진리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론 관념론이 이런 거예요. 바로 인식의 대상이 어,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는 관념론이고 물질이라고 존재하는 믿는 거는 이제 실제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식의 원천 이게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 인식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나눕니다. 합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바탕으로 둔 사고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서 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대륙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국 철학 같은 경우에는 경험론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죠. 실제로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게 진리지. 어떻게 그 사고만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영국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고요. 그리고 진리의 조건이 있죠. 진리의 조건. 진리의 어떤 명제가 진리이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뭔지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철학들도 있습니다. 인식론도 있어요. 그래서 정합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면은 정합설에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대응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념이 실제로 그 신념과 매치가 되는 뭔가 실제가 있을 때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용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래서 나한테 어떠한 유용성이 있느냐, 나한테 유용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유용성이 있을 때만 그것이 진리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은 고전적 인식론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지식의 뭐 정당화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교육의 내부로 들어올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측면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답안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교육 철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 철학이 문제의 어떤 메인 포커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육에 대한 합의점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두 명이나 세 명의 교사들이 막 서로 토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토의의 결론이 나야지만 그 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이것이 좀 타당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좀 하자가 있어서 치유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합의된 수준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이 어떤 합리적인 합의점 이거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괜찮아요. 교육은 현재 수준에서 담보된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현을 좀 제 책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표현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요. 적재적소에 따라 쓰신다면 굉장히 여러분의 답안을 풍성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없는 제 책에만 있는 고급스러운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적 인식론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론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명료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분석적 인식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 철학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명제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know that 요거 뭐뭐인 것을 안다라는 그런 문장 구조로 표현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게 그 저기 명제 논리에서 나온 건데요. 명제 논리의 그 명제가 프로포지션이에요. 프로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프리포지션이죠. 근데 이건 프로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포셔널 로직에서 나오는 건데 명제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논항 있죠. 논항이 여러 개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항 간의 논리 구조가 드러나는 진술문 이게 바로 명제예요. 명제. 그래서 명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 다시 사실적 지식, 논리적 지식, 규범적 지식으로 나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 얘기하는 그런 팩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 지구, 태양 그리고 공전 이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규멘트가 세 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아규멘트들 간의 어떤 논리적인 그 관계가 드러나면은 사실적인 그 관계가 드러난다면은 사실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적인 지식도 사실 이렇게 나뉘어요. 경험적 지식과 형이상학적 지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경험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어떤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건의 수요가 떨어진다. 수요량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바로 사실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형이상학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신은 전지전능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써 믿는 막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을 믿는다고 해서 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뭐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경험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월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 이런 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이상학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논리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 논항 간의 논리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이 영어로 바첼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총각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혼의 남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성이라는 그 미혼의 남성이라는 거에 그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 총각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지시한다라는 그 개념도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총각이다 처녀다라는 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혼인이라는 제도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라는 그 판단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파트너가 있는 그 동물 세계에서도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늑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뤄서 그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같이 살죠. 그런데 그런 동물들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혼인이라는 제도에 기대하는 뭔가가 있죠. 근데 그런 제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각이다 처녀다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동물은 그 판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나요? 그러면 미혼이고 성인이고 남성이다. 사람이니까 이게 다 조건이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맞는 그 어떤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 지식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바로 논리적 지식 또는 형식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규범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규범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의 상식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면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하고 먹죠. 근데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야지 맛있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규범이나 가치 같은 거를 나타내는 지식이 예를 들어서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건 틀린 문장이죠. 다만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은 규범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명제적 지식의 성립 조건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justified 뭐 belief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념 조건, 진리 조건, 증거 조건. 이 증거 조건과 방법 조건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분리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냥 통쳐서 증거 조건 또는 방법 조건 어느 거 하나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플라톤은 세 개로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이게 세분화가 된 건데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세 개를 볼게요. 그래서 신념 조건, 진리 조건, 증거 조건 세 개를 보겠습니다. 근데 방법 조건을 실어는 놨으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네 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개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안다는 거, 이 신념 조건인데요. 안다는 거는 일단 믿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저 출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는 사실이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만 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얘기하는 뭔가가 진실된 거라고는 믿어야 그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냥 우린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죠. 일단 자기가 얘기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어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이걸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kg은 1kg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고기 1kg은 채소 1kg보다 무겁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나는 진짜로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1kg이라는 건 중량이잖아요. 질량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지구의 중력과 속도에 대비한 어떤 질량인데 근데 이게 고기 1kg이랑 채소 1kg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킬로그램 단위로 잰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진짜로 믿어요. 하지만 그건 참은 아니죠. 왜냐면 1kg이 1kg이니까요. 그래서 신념 조건이 만족된 이후에 그 다음에 진리값 자체가 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념 조건 플러스 진리값 참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만족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걸로도 이제 그 명제적 지식이 성립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걸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증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 조건은 증거 조건을 획득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퉁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증거가 있다. 이건 방법 조건인데요. 이건 방법 조건. 증거가 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여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내가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증거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적 지식은 그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이거는 뭐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요. 방법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결과물만 잘 낼 수 있으면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결과물만 잘 나온다면 방법적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석적 인식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적 인식론, 분석적 인식론과 달리 객관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해석적 인식론은 주관적인 근거도 인정을 해요. 그 주관적 근거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바로 해석적 인식론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돼요. 해석적 인식론에서는. 왜냐하면 개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 개체가 갖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 개체의 육체적인 바운더리 외부에서 경험이 주어지고요. 그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요. 개인은 또 외부로 자극을 발산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게 상호작용인데요. 그 상호작용 자체가 바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후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뭐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체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임용고시 교육학에서 물어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이제 그 까똑까똑하는 거기로 이제 저한테 보내시면 제 질문을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딜타이 얘기도 나올까요? 뭐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적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객관성이라는 게 그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객관성, 주관성 얘기를 하잖아요. 객관성은 개인의 어떤 주관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그 원래 그러하던 또는 그러해야만 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객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공통주관성이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들이 각각 요 네모를 보고 느끼는 주관적인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인식이 세 사람이 다 같아요. 이 세 사람이 공통적인 그 서로 이 대상에 대해서 바라본 주관적 그 인식을 봤을 때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요 A에 대한 인식, B라는 사람이 기억이라고 해야겠군요. A, B, C 이렇게 있다고 할 때 A라는 사람이 기억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인식, B라는 사람이 기억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 C라는 사람이 기억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 이 세 가지가 공통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면 그거는 객관성인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 세 명이 갖고 있는 주관성 중에 공통된 걸 발견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통 주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 그 굉장히 이제 신박한 어떤 제가 맨 처음에 이 공통주관성이라는 해석학이라든가 공통주관성이라는 개념 맨 처음 접했을 때 와 딜타는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함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개인의 경험을 의식 주체 의식과 자아가 수행하는 외부적의 상호작용 이거에 너무 한정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식하거나 여러분이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전자 구멍 사이를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무기화학이나 유기화학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어 그 어떤 화합물이라든가 그 어떤 분자 구조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자의 이동이죠. 물론 이제 전자의 이동보다는 이제 핵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건 광자였습니다만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인식과는 별개로 실제 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간접적으로나마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어떤 인식하는 그 주관성의 공통적인 주관성에 의해서 나온 그런 지식이 아닌데 모든 어떤 진리가 개인들의 어떤 주관성들의 공통적인 집합, 공통 부분의 집합이다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면 공통 주관성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A라는 대상이 있고 기억, 니은, 김이박 합시다. 김, 이, 박. 이 세 사람들이 A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하는 그 방향성의 어떤 공통성이 있다면 그 공통성이 바로 이 세 사람에게는 객관성이 되는 그런 마법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참고로 증명과 관련된 게 이거는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고요. 계몽주의가 나왔네요.